나는 누구인가? 나란 대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부딪힌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일상의 자잘한 대화 속에서도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언제 가장 나다운가? 와 같은 의문이 고개를 든다. 이를 철학의 언어로 옮겨보면 한결 명료해진다.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라는 실체는 어디에 근거하는가? 라는 근본적 물음이 된다. 이 질문은 르네 데카르트에서부터 시작되어 현대 뇌 연구 분야에 이르는 광대한 지적 여정의 중심에서 여전히 빛을 발한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짧고도 강력한 명제로 철학의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17세기 초유럽을 뒤덮은 혼란과 30년 전쟁의 와중에서 그는 독일 어느 농가의 난로 옆방에 틀어박혀 극단적인 회의를 시도한다. 내 감각이 혹시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닐까? 이 눈앞의 세계가 전부 환상이거나 악령이 만든 거짓은 아닐까? 라고 하나씩 의심에 들어간 끝에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지식의 탑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한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바로 그 의심 자체를 의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의심을 하고 있는 주체인 나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하여 그는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나야말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성이라고 선언한다. 이 명제는 철학사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중세까지의 철학이 세계 그 자체에 대한 탐구에 몰두했다면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 철학은 생각하는 주체인 나를 철학적 출발점으로 삼기 시작한다. 이로써 나라는 자아가 철학의 중심 무대에 오르게 되었고 동시에 인간 이성을 도구로 삼아 지식의 확실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주장에는 아킬레스건도 있었다. 그는 정신과 육체를 엄격히 분리하는 이원론을 펼쳤는데 이는 곧 뇌는 하드웨어요, 정신은 분리 가능한 소프트웨어라는 식의 단순 이분법으로 오해되기 쉽다. 실제로 이후에 뇌 연구 분야에서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곧잘 유령이 기계 속에 들어있다라는 식으로 풍자하기도 했다. 이른바 유령으로 비유되는 정신이 기계 장치처럼 물리적인 뇌 안 어디엔가 독립적으로 자리한다는 생각은 현대 뇌 과학의 성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현대의 신경과학과 인지과학은 정신과 육체는 분리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모든 과정은 뇌라는 물질적 기반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으며 뇌가 곧 정신을 완전히 설명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꿔 말해 정신과 육체는 함께 작동하는 공동 작업체라는 것이다. 뇌가 없다면 생각 또한 성립하지 못하며 뇌가 제 기능을 못하면 의식과 감정도 달라지거나 사라진다. 최근 수십 년간의 뇌 연구 성과들이 던지는 가장 흥미로운 결론 중 하나는 뇌 어디에도 나를 제어하는 중심 통제 센터는 없다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혹시 송과성 같은 특정 부위가 영혼이나 자아의 거처일 수 있다고 예상한 시기도 있었지만 현대 뇌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뇌를 아무리 해부하고 관찰해보아도 영혼이나 자아에 해당되는 어떤 독립적 기관을 찾을 수는 없다. 유명한 해부학자 루돌프 피르호는 과거 농담삼아 수많은 시체를 해부해보았지만 그 안에 영혼은 없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뇌 과학자들은 자아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찾아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는 곧 자아가 뇌의 어느 한 지점에 고정된 물질적 실체가 아님을 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는 나라는 감정, 자기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뇌 연구자들은 나라는 것은 차라리 끊임없이 변화하고 뒤섞이며 여러 신경 네트워크가 함께 빚어내는 다층적 프로세스에 가깝다고 본다. 즉 여러 영역과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나라는 느낌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인지심리학과 뇌 연구가 만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통찰은 나는 단일한 존재라기보다 다중적인 상태의 집합이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영국의 신경학자 올리버 섹스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에서 시각인식에 이상이 생긴 환자, 충동조절에 문제가 생긴 환자, 특정 기억이 소실된 환자의 사례를 열거하며 말한다. 정상이라고 불리는 우리 또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나라는 여러 상태를 오가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존재다. 이론적으로는 육체나 위치 설정 나, 체험 주체로서의 나, 자서전적 나, 도덕적 나 등등 여러 겹의 나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에는 감각을 통해 지금 내 육체가 여기에 있다는 감각이 두드러지고 다른 순간에는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자서전적 기억이 부각되어 나는 일관된 존재라는 느낌을 강화한다. 흥미로운 점은 특정 뇌 손상이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면 이 중 일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나가 와해된 듯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라는 통일된 감각은 사실 다양한 기능들이 통합되면서 생성된 결과물임이 더 명확해진다.
이처럼 현대 뇌과학은 자 이퀄 유령, 가설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자아가 뇌 안에 고정된 실체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뇌 연구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는 것은 아예 없는 환상일 뿐이다 라고 주장할까? 일부 강경한 입장에서는 실제로 나를 부정한다. 뇌라는 거대한 신경망이 일시적으로 만들어내는 신호의 집합일 뿐 그걸 굳이 나라고 부르는 것은 착각이라는 관점이다. 하지만 다수의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설령 나가 물리적으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체험으로서의 나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바꾸어 말해 발을 딛고 사는 땅이 사실은 우주의 미미한 한 부분이라 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지표면 위에 서 있다는 감각이 무의미해지지는 않는 것과 비슷하다. 나라는 감정과 정체성은 우리를 자기 보존과 성장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는 현실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최근 뇌 과학 분야를 이끄는 중요한 패러다임 중 하나로 예측 부호화 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뇌는 끊임없이 이 다음에 어떤 감각 자극이 올까를 예측하고 실제로 입력되는 감각 정보와의 오차를 최소화하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우리가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나라는 의식 또한 뇌가 자기 자신의 상태와 주변 조건을 예측하고 조정하는 역동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이론적 조망은 다중 네트워크 이론이다. 우리 뇌 안에는 주의, 감정, 사회성, 자전적 기억, 계획, 언어 등 여러 기능이 특정 네트워크 단위로 엮여 있고 이들이 병렬적이면서도 상호작용하며 순간순간 다양한 나의 상을 만들어낸다고 본다. 예컨대 어떤 때에는 감정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활성화되어 내가 분노하는 나로 드러나고 다른 때에는 이성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나가 전면에 등장한다. 이처럼 다채로운 네트워크가 끊임없이 조합되고 해체되면서도 나 스스로는 내가 하나의 통일된 존재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뇌과학이나 철학의 연구가 아무리 나의 실체를 부정하더라도 우리의 일상과 사회제도는 여전히 각 개인을 책임 있는 주체로 다룬다. 법정에 서는 순간에도 학교에서 평가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당신은 누구이며 이 행동에 책임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 여기에서 현대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이 남긴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간은 인격적인 개인이고 개인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곧 인간이다. 그 이상의 것은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즉 우리 사회는 각 개인을 하나의 전체적 인격으로 전제함으로써 유지되고 기능한다.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방식도 여기에 기대어 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철학적 난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삶의 실제적 맥락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단순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와 자아는 뇌에 없다 라는 극단적 입장 사이를 오가며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데카르트가 준 커다란 유산은 생각하는 나를 의식하고 나 자신이 사유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명료하게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이로써 서양 근대 철학은 시작부터 자기 반성을 주요 기제로 삼게 되었고 이는 철학, 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4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생각하는 뇌 없이 생각은 불가능하다는 또 다른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뇌 연구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내가 느끼는 나라는 자아감은 다중적인 신경 네트워크가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이는 결코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결국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결론은 나는 생각한다 라는 데카르트적 통찰은 인간의 자기성찰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생각을 가능케 하는 것은 육체와 뇌라는 물질적 기반이며 나란 이러한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순간순간 형성되는 사건이자 과정이다. 이러한 다층적 이해는 자아를 한쪽에서는 부정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우리 사회 전체가 개인을 책무성 있는 주체로 바라보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나를 포착하려는 시도, 그러나 남는 수수께끼. 현대 뇌과학은 이제 막 자아에 다가가는 항해의 닻을 올렸을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카르트가 오로지 사유하는 나로부터 학문적 세계를 구축하려 했던 시도가 대단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뇌 연구 역시 방대한 네트워크와 예측 기제를 하나하나 밝혀가며 또 다른 혁명을 준비 중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나는 어떤 면에서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심연의 수수께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미지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인간의 열정 이야말로 데카르트가 말한 생각하는 나의 빛나는 증거가 아닐까. 결국 내가 누구인가? 라는 물음은 단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뇌와 마음,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평생 우리와 함께 가야 할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타인과 이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나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들을 종합해볼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이다. 데카르트적 의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에서도 생각하는 나는 확실한 존재로 여겨
느껴진다. 뇌 과학적 의미. 나는 뇌 안의 단일 부위가 아닌 복잡하게 얽힌 신경 네트워크가 순간순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사회 법적 의미. 우리 사회는 각 개인을 법적 도덕적 주체로 인정하며 이는 관계 맺음과 책임의 근간이 된다. 실존적 의미. 나를 느끼고 고민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존재를 자각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마다 우리는 의심 없이 굳건한 어떤 자아를 찾고 싶어 하지만 그 답이 의외로 유동적이고 복합적이라는 사실은 현대에 와서 더욱 분명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나가 전혀 실체 없는 그림자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철학과 뇌과학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결국 이 모호하고 난해한 나라는 퍼즐을 조금씩 더 깊이 파고들며 정교하게 재구성하는 길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길 끝에서 과연 나에 대한 완전한 해명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적어도 사유와 경험, 과학과 예술 그리고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이 여정 자체가 바로 인간이 걸어온 길이자 앞으로도 걸어갈 길임은 분명하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